네, 안녕하십니까. 네, EBS 대표 강사 이범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특히 학생들 기말고사 지금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급할 텐데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참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위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제가 더 많이 나눠드리고 갈 수 있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당진은 제가 이 외갓집이 요 옆에 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이 근처까지 와서 많이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0 대입 설명회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인데, 자, 2학년 학생들 맞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2학년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1학년 학생들 혹시 오셨나요? 1학년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좀 오셨네요. 1학년들도 좀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같이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입 꿈은 이루어진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 사진인데요. 실물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너무 크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이 과학기술 발전 정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정말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느리고 줄이고, 옛날에는 그냥 느리고 줄이고만 했죠.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한두 장 정도씩은 다 이런 사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냥 웃기만 하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서울교육청에서 활동을 했고 대교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EBS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들과 함께 입시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2020 대입제도 뭔가 계속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들 하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대입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학년보다도 가장 변화가 없는, 그렇죠, 기존의 학년과 가장 큰 변화가 없는 대입을 치르게 될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래도 뭔가는 바뀐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정책들이 발표되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1학년 학생들 것까지 제가 같이 가져왔는데요. 정확히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입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발표가 이미 됐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대입 일정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인원까지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학년 학생들도요, 한 가지는 발표가 됐죠. 1학년 학생들도 일정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입 인원은 내년 4월에 이제 1학년 학생들 수시 정시 비율이 얼마나 될지 내년 4월에 이제 발표할 겁니다. 2학년들은 벌써 발표가 됐죠. 그래서 2학년들 중심으로 일단 대입 일정, 인원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입 인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즉 지금 고3 학생들에 비해서 2학년 학생들의 인원은 수시 전형이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 중에는 정시가 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기대에 반대되게 이렇게 수시가 더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역대 최고로 수시가 높은 그런 전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정시 전형이 좀 더 지금보다는 다시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중3 학생들 대상으로 한 2022 대입 전형 개편에 의해서 이제 중3 학생들의 정시 전형은 30% 정도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정시 전형이 요거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수시가 가장 많이 선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학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수시에서 어떤 것이 늘어났느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학생부 전형이 대체적으로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생부 전형이 늘어나는 것은요, 대학교가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수시 전형만 봤을 땐 전체 정시 전형까지 합쳐서 66.9%니까 67% 정도가 수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시 전형은 실기는 주로 예체능 학생들의 진짜 실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이제 수능만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은 20.7%였는데요. 지금 고2 학생들은 19.9%로 1.1%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정시 전형이 전체 전형으로 봤을 땐 20.7%였다가 지금 2학년 학생들 때는 19.9%로 줄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시 전형은 전부 다 학생부 전형을 주로 뽑는구나.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을 주로 뽑는구나. 그래서 그 비율을 수시, 정시 각각 따져보니까 수시 전형의 86.5%는 학생부 전형이 되고요. 정시 전형의 87.6%는 수능 전형. 즉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수시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정시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당연히 수능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가 계속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시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시가 줄었는데 정시가 늘었다? 정시 전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만 살펴보았을 때는 정시가 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4월에 이 수시 정시 인원이 확정되기 직전에 교육부에서 정시를 좀 늘려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대학에. 뉴스에도 다 보도되고 했었죠. 그래서 대학들이 나름 호응을 한 대학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이렇게 정시 인원을 지금 고3보다 늘렸습니다. 나름 늘려달라는 것에 호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인원이 16명, 13명, 19명 막 이렇게 늘려요. 말 그대로 호응만 한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300명씩 거의 150명 이렇게 늘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위권 대학을 좀 묶어가지고 살펴보면 약 25.8%에서 29%로 거의 30%에 육박하게 정시 전형이 늘어나 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만 살펴봤을 때는 아까 19.9%가 아니라 약 30%는 정시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시 전형에서 모두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어떻게 되죠?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 정도가 2월이 된다고 봤을 때 한 35% 정도는 서울 상위권 대학은 정시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시 적게 뽑는다고 무조건 정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서울대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약 30% 정도의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비율을 다시 한번 복습하죠. 일단 전형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이 지금 보니까 몇 종류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죠. 몇 개죠? 4종류입니다. 3,000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수시가 대학별로 따지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유형별로 묶으면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전형 중에 원서를 쓰게 되는 거고요. 정시 전형의 경우 지금 몇 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2개죠. 정시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 2개입니다. 그래서 전형의 종류는 총 6개, 정시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분들 계세요. 전형의 종류가 아니라 원서 개수는 좀 다르죠. 수시에 몇 장 쓰죠, 원서를? 몇 장? 6장 씁니다. 그래서 수시에 원서를 6장을 쓰는데 6장의 원서를 4개의 종류 중에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형을 6장 다 쓰셔도 되고요. 골고루 나눠서 6장을 골라서 쓰셔도 되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전략은 대체적으로 한두 가지 전형에 집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전략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시는 몇 장이죠? 정시 몇 장? 3장이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한 장씩 군별로 3장을 쓰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총 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9번이 있네요. 자, 그럼 9번의 기회를 충분하게 다 살리는 것이 좋을까요?
9장의 원서를 여유 있게 다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6장에서 끝내는 게 좋을까요? 예, 6장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6장에서 끝내는 것이 정시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좀 더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을 이제 살펴보면요. 수시 전형의 비율이 정시보다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시 전형이 비율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럼 구체적인 그런 전형들의 비율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전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보고 계시죠? 그중에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을 보니까 3.5%, 전년도 3.8%에서 0.3% 줄었습니다. 논술 전형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뽑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이 전년도에는 그래도 20%대에 있었는데 2학년 학생들 때는 19%대로 떨어졌다. 예, 이런 부분 전국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 지역은 약 30%대가 됐었죠.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복습을 하죠. 수시 전형이 당연히 훨씬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 중에는 어떤 전형이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겠죠. 학생부 전형의 평가 요소는 뭘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학생부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종합 전형이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죠.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공통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지금 대입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 중요한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중에 무엇이 학생들에게 더 폭을 넓혀줄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답을 하시면서도 지금 교과 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선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 비율이 훨씬 높네요. 그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학들이 범인이에요. 종합 전형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7개 대학, 15개 대학 어떤 대학들입니까?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님들 중에는 야 저기가 아니면 그게 대학이야 그러면서 저게 아니면 대학을 안 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최상위권 대학들 7개 대학 그리고 8개 대학을 합치면 총 15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아까 그 많았던 교과 전형은 온데간데 줄어들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무슨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저 대학들을 그토록 가길 원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교과 전형이 많지만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종합 전형의 증가율은 뚜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학들의 비율을 보니까 여기 있는 논술 전형도 아까 3.5%였는데 적지 않습니다.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6장의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5장 정도는 학생부 종합을 쓴다 하더라도 1장 정도의 비율은 논술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문제는 이 논술 전형을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 학교는 이 대학들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논술 전형을 1-2장 정도 이렇게 원서를 써야 할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 이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들의 그냥 내신 성적 논술하고 내신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내신 성적 4등급, 5등급 대학생도 논술 넣어서 붙었대. 그러면서 자기 내신만 보고 여기를 그냥 무작정 집어넣는 학생들이 문제죠. 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되었을 때 여기도 논술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한해서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준비를 하는 그런 대학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원서를 배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역시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약 30% 이상 되는 이런 인원을 정시에 선발하고 있다. 2월 인원까지 하면 35%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전체 대학을 보니까 역시 서울 전체를 합친다 하더라도 종합 전형이 그렇죠, 대세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역으로 내려오면요, 이건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아시죠?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학들,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봤더니 이 대학들은 무슨 전형이?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거점 국립대학이 어딘가요? 충청남도? 충남대죠. 여기서 거리는 사실 좀 멉니다만 충남대가 거점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은 바로 이 교과 전형 비율이 높다. 잠시 후 뒷장에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제 오늘 여학생들도 많이 왔고 사실은 요새 남학생들도 교대를 많이 지망을 해요. 그래서 교대를 가는 방법은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 역시 대다수고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시 전형이다. 정시 전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할 대학 어떤 수준의 대학이냐 그리고 어떤 위치의 대학이냐 또는 어떤 종류의 대학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력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이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학년 학생들도 아직 여러 가지 그 전형들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왔겠지만 아직까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좀 시도별로 나눠서 보시죠. 서울에 있는 지역은 역시 아까 보셨던 대로 종합 전형이 대세다. 자, 그런데 여기 대전 충남 지역만 해도 무슨 전형이 대다수죠?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 중심 대학이 많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 학생부가 중요하고 내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나는 내신이 낮은데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요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학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대학들도 한 3등급, 4등급, 5등급 내신이어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지역 대학의 성적들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갈 것이냐 그런 것들부터 물론 지금의 목표는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의 목표는 다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대에 맞춰져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은 자신의 전략 지금부터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전략에 따라서 좀 계획을 좀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요거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3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이 인원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고3 아이들은 왜 갑자기 전년도보다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밀레니엄 베이비예요. 정말 많이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낳고 조금 이렇게 지치셨는지 쭉쭉 줄어듭니다. 한 1년마다 그래서 약 6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거의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죠. 지금 고3보다. 그래서 불과 1, 2년 차인데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거, 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의 수험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수능을 보는 학생은 한 53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수험생 따지면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명씩 줄어든다는 건 10%씩 빠지는 거예요 인원이.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제 조금 마음 편하니까 좀 놀까요 집에 가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야죠? 조금만 요만큼만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겠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결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희망을 가지시라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4년제 대학의 인원 숫자입니다. 요 정도 돼요. 그런데요. 전문대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막 남아 돌죠. 그렇죠? 2학년 학생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에 아예 안 가겠다고 안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빼고 나면 원하면 충분히 전문대까지는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대학, 내가 조금 더 계획한 대학을 얼마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가까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또 새로운 그래프인데 이거는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 시험이 이제 보통 3학년 때 보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당장 내년에 보게 될 텐데요.
평가원이라는 곳,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세 개의 시험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시험이 이제 수능 점수 그리고 6장의 원서를 수시에 쓸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데, 지금 매년 3개년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응시 인원이에요. 위에 초록색은 재학생들의 응시 인원이고요. 밑에 노란색은 졸업생, 재수생들의 응시 인원입니다. 뭔가 비슷한 패턴이 보이시죠? 수능 날만 되면은 이 아이들은 갑자기 사라지고요. 이 아이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얘들 어디로 갔을까요? 재학생들. 그렇죠. 수시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시험을 보러 안 갔겠죠? 그래서 수능 날 이렇게 많이 수시가 빠지나요? 예,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저도 고3 단위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매년 똑같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이 합격할까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합격할까요? 선생님이 원서 6장 쓰라는 대로 쓴 아이들이 합격할까요? 싫어요. 그러고 잘 맘대로 쓴 아이들이 합격할까요? 예, 선생님 쓰라는 대로 쓰면은 거의 다 갑니다. 실제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조금씩 높여 쓰죠. 그럼 다 떨어져요, 보통. 그래서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은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럼 이 말 잘 듣는 아이들,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수시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전 수시 합격했는데 어떻게 시험 볼까요 말까요? 수능이 필요 없는데 저는. 그러면은 얘야, 너가 평생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냥 가서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그러면 네 하고 가서 봅니다. 얘들은. 그럼 얘들은 누구죠? 걔들은 다시 시험 보러 가면 원서 쓸 때부터 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도 원서를 쓰거든요. 사진 붙여서 직인 찍어서 예 철인 찍어서 원서를 씁니다. 그때 반마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선생님 저 수능 안 봐요. 이런 애들. 그래서 선생님 사정합니다. 수능은 환불이 돼요. 나중에 시험을 보러 안 가면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야 수능은 환불이 되니까 원서 일단 쓰자. 제발 한번 원서만 쓰자. 그러고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이제 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날 가서 화이팅 하고 외쳐주죠 선생님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10시 뭐 이런 거죠. 얘들이 시험 보러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특성화고에서 6월 9월까지 그냥 시험을 얼떨결에 보다가 예 이렇게 취업돼 가지고 빠진 아이들 수능 때. 그러면 여기 빠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떤 아이들? 수능에서 밑을 튼튼하게 좀 깔아주던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쫙 하고. 그럼 얘들은 누굴까요? 얘들 갑자기 나타난 얘들. 얘들 무서운 애들이죠. 얘들 대학교 캠퍼스를 잘 6월 9월까지 잘 누비다가 수능 날 시험 보러 온 애들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올까요? 서울대에서 올까요? 서울대에서 오죠. 서울대학교 잘 다니다가 수능 보러 와요. 왜 오죠 얘? 작년에 실수로 한 개 틀려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그럼 연고대 다니는 애들 당연히 오겠죠? 작년에 실수로 2개 틀려서 올해는 하나 더 맞아서 서울대 가려고 오겠죠. 그 아이들이 옵니다. 즉 수능 날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 저 밑에 아이들, 갑자기 나타난 더 무서운 아이들 알려드릴까요? 눈썹 밀고 산속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수능 날 와요. 얘들이 오면 재학생들은 정말 자기 성적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년쯤 전에 100분위를 통해서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까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물론 표본 집단을 통해서 낸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생들 성적이 이렇게 가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97%면 수능 굉장히 잘 본 아이입니다. 그런데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때 그 성적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한 15%, 20% 정도의 학생은 성적이 올라요.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곡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재학생들 뭐 수능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점수들이 수능 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3월 달에 받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힘든 만큼 3학년 때 가서 수능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남아있는 지금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종합전형 갈 거고요. 최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수능 안 봐도 돼요.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조차도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수능 점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원서를 쓸 때도 그리고 대학에 합격할 때도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일반고 학생들, 여기 지역의 학생들 다 비슷해요. 이 수능 점수를 거의 2학년 말까지는 대충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3학년 때 가가지고 결국 수능 점수가 이 곡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점수 중요하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보시면서 수능 점수의 중요성을 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누가 유리할까요? 재학생, 졸업생 누가 유리할까요? 졸업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아까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정시 전형의 졸업생 합격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100 중에. 제가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최상위권 대학들. 제가 들은 대학들 한 대학은 70%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대학은 이번에 63%였는데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5%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졸업생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 정시 전형이다. 그러면 우리도 유리한 게 있어야겠죠. 여기 1학년, 2학년 재학생들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우리도 유리한 게 있어야죠. 뭐가? 종합 전형은 재학생이 유리해요. 종합 전형 재학생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합격하면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0%가 넘습니다.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률은 90%에 육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재학생들은 수시가 유리한 공식 그리고 졸업생들은 정시가 유리한 이 공식이 현재 입시제도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지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거의 안 바뀐다고요. 2학년 학생들까지는. 그 1학년 학생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거의 안 바뀌어요. 1학년 학생들까지는 교육과정만 바뀌었지 입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까지는 안심하고 그냥 수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 신분으로 재수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 수시에 일단 우리가 방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 2학년 학생들 다 뭐 3학년에 올라가면 이런 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구체적인 일정이에요. 이 일정은 9월에 모의고사 보고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내년 9월 10일 날 수시 원서 6개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 시험은 11월 14일 날 보게 되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내후년 11월 19일 날 봅니다. 그렇죠. 날짜는 나와 있어요. 1학년 학생들도. 그래서 이런 일정을 2학년 학생들이 거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모의고사 되게 많이 보죠. 보라색이 다 모의고사예요. 마지막에 수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란색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 기말고사는 보통 수능 시험 끝나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6월, 9월 모평이 아까 보셨듯이 평가원에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원서 6장을 쓸 때 중요한 기준이 되죠. 자, 그럼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중에 원서 쓸 때 주로 더 참고를 하는 모의고사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원서 접수하기 전에 직전에 본 모의고사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죠. 내년도 일정을 보니까 이게 9월 모의고사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8월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제일 빨리 봐서 1일 날 만약 본다면 원서 마감까지 며칠이 남죠? 모의고사 보고 열흘밖에 시간이 없어요. 마감까지. 더 빨리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감 전에? 3주 걸리거든요. 성적표 나오는데.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원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 가채점 상황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성적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6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년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기준이 되는 모의고사는 몇 월 모의고사가 가능성이 크다? 6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6월 모평을 잘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될까요? 잘 봐야 원서를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모평까지 지금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모의고사 보셨겠지만 6월 모평까지 점수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겨울방학 특히 기말고사가 이제 눈앞에 있지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무슨 시험 끝났다고 놀러가고 이럴 수 없습니다. 2학년 학생들 가서 수능 준비 정말 철저하게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자료가 나오면요, 수시 원서 6장을 쓰는 기준이 요 3장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면 이 세 가지가 거의 이제 손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들고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내년 여름 방학 때쯤 돼서 수시 상담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것이 원서 6장을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까지, 어느 전형을 쓸지, 어느 학과를 쓸지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대학을 쓰는데 그 6개 중에 가장 낮은 대학을 쓰는 기준이요, 모의고사가 기준이 되고요. 어디까지 높여 쓸 수 있는가가 교과 내신과 비교과가 나와 있는 학생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학생부 요 2장만 딱 있으면 대학이 6개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죠.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서 6장을 직접 한번 같이 쓸어 가보도록 하시죠. 내년에 이제 여름이 되면요, 수시 상담을 하고 원서 6장을 쓰게 됩니다. 6장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유, 저 6장 중에 한 개가 안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6장 중에 단 하나라도 합격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저희 서울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에서 한 원서 쓴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 합격하면은 수시에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6장 그 중에 하나 붙이는 게. 자, 보시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죠. 상향, 적정, 안정 요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원서를 쓰는데요, 어떤 그룹이 중요할까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적정, 안정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보죠. 6장이 썼는데 다 붙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6장 다 붙으면 좋을까요? 6장 다 쓰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원서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왜? 6장 다 붙을 거였으면 밑에 4번, 5번, 6번 원서는 어떻게? 좀 더 높은 대학 써볼 걸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6장 다 붙는 원서를 쓰는 거는 뭐 누구든지 쓰게 할 수 있어요. 저 밑에 다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럼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원서 잘못 쓴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와, 이건 대박이야. 그래서 여기 당진 전체에서 막 소문나고 이렇게 대박 나는 학생, 이 중에 뭐만 붙으면? 다 떨어져도 상관없죠. 뭐만 붙으면? 1번이나 2번 중에 딱 한 개만 붙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런 학생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밑에 건 다 떨어지는데 위에 것만 딱 붙어요. 나와요. 이런 애들 나옵니다. 한 학교에 1명이나 2명 나와요. 근데 그 1명, 2명이 딱 나오면 소문 나요? 안 나요? 쫙 나요. 그러면은 그걸 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화시키십니다. 저 정도면 저 정도 갔대. 저 정도면 저 정도 가는구나. 그것만 소문나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그냥. 대학 입시는 실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작용합니다. 그게 운이 좋은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1번이나 2번 붙는 아이들 없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6개 쓰면 뭐만 붙어요, 그럼? 5번이나 6번 중에 결정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원서를 잘 써야 될까요? 어떤 그룹을 잘 써야죠? 1, 2, 3, 4가 혹시 다 안 되더라도 어떤 건 꼭 돼야죠? 5번, 6번이 혹시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아까 그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썹 밀고 있는 어벤져스들이 정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6번은 꼭 붙어야 돼요. 최소 한 장은.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1, 2, 3, 4는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5번, 6번은 나를 다오. 내 마음대로 쓰자. 담임 선생님 쓰라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앞장에서 수시원서 6장을 쓸 때 하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6월 모평 성적입니다. 9월 모평 성적이 될 수도 있겠죠? 가채점한. 그래서 이 6월 모평 성적이 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5번, 6번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정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시 가면은 정시에서는 뭘 가지고 평가해요? 수능 가지고 평가합니다. 수능 성적은 여기 있죠?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에요. 그쵸?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 성적 가지고 어차피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에다가 선을 그어 놓고요. 수시를 성공한다는 것은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보다 단 하나라도 잘 가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죠.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보다 하나라도 잘 가면 수시는 성공하는 거예요. 수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보다 하나 더 좋은 대학부터 또는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부터 수시의 원서를 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은 뭘로 알아요? 이 점수로 알죠. 내가 이게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이에요. 거기서부터 위로 쓰는 겁니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즉 내가 최저 등급이 필요하건 안 하건 종합 전형을 쓰기 때문에 수능이 필요하건 안 하건 수시 원서는 뭘 기준으로? 정시를 갈 것을 기준으로 대비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장 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원서를 쓸 때 모의고사 점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는 어디까지 올렸을 수 있습니까? 교과 내신 등급을 보면 어디쯤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도전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죠. 내신 등급이 좋거나 또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상향 지원이 가능해 보이거나,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 내신 등급만으로 가는 학생부 전형이든 이 위치는 마음껏 높일 수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범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대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지 이 성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모의고사 점수가 80% 정도 되는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이 학생이요, 내신 성적을 봤더니 내신 성적은 조금 모의고사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또는 비교과 종합 활동으로 봤을 땐 90% 대학 정도까지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대학은 90% 대학, 그리고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 80% 대학 사이를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가 약 10%로 벌어지죠. 비교적 넓은 범위입니다. 이 사이에 대학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 80% 대학부터 90% 대학까지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원서 6장.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 몇 퍼센트 대학이죠? 90% 대학 가고 싶죠. 그런데 원서를 지금 90% 대학 몇 장 썼어요? 한 장밖에 못 썼죠. 이미 원서를 쓸 때부터 모의고사가 80%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가고 싶은 90% 대학은 이미 원서 쓸 때 몇 분의 몇이죠? 확률이 몇 분의 몇?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붙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즉 모의고사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원서를 썼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올려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90%로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럼 내신과 모의고사 비슷해졌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달라붙어요. 원서 6장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 그 가고 싶었던 90% 대학의 원서를 6장을 다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높아졌죠. 단순히 6배가 아니라 붙을 확률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위대학 합격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받쳐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탐구 과목만 잘 준비를 하셔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도 같이 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신은 90% 대학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의고사는 95%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뀌죠? 역전된 학생들 어떻게 쓰죠? 수시의 원서 어느 대학 쓸까요? 90% 쓸까요? 95% 쓸까요? 95% 대학 써야겠죠. 이때 95% 아래 대학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95% 이상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정시에 95%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원서를 한참 낮은 데를 쓰면 어떻게 돼요? 합격할 확률이 의외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실력이 좋아서. 그럼 그런 아이들 수시에서 덥석 저거보다 낮은 대학 가면 그게 뭐예요? 수시 납치. 수시에 납치되는 거예요. 정시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수시에 먼저
뽑아가 버리는 거, 납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그냥 95% 이상 대학을 다 씁니다. 내신은 90%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냥 95%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내신은 90%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90% 대학 썼다가 주로 그래서 논술을 많이 써요. 학생부 상관없이. 그런데 뭐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모의고사 점수가 받쳐주면요. 이거만큼 수시에 원서 쓸 때도 정시까지도 튼튼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이게 모의고사 수능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2학년 학생들 내년 12월 4일 날 나오고요. 최초 합격 그리고 추가 합격까지 끝나고 나면 수시 일정은 마감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원서 6장에 다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죠?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해를 넘겨서 2월까지 이렇게 정시 일정을 또 추가로 치러야 합니다. 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어디로? 여기서 원서 6장으로 예, 마무리를 좀 하는 전략. 그러려면 무슨 원서를 잘 써야 된다? 5번, 6번 원서를 잘 써야 된다. 선생님 말씀도 좀 잘 듣고 아까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실 텐데 그런 것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원서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100분위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들인데요. 예, 잠시 후에 정재원 선생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참고하신다는 의미로 보시고요. 인문계열 학생들 평균 1등급 모의고사를 평균 1등급 맞는 학생들 요 정도 대학 2등급 맞는 학생들 3등급 맞는 학생들 4등급 맞는 우리 아이는 5등급 6등급이 많은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위아래로 지금 폭이 좁아서 제가 다 밑에를 적질 못했습니다. 이 밑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조금씩만 노력하면 올라올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충청남도 대학들을 제가 추가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자연 계열입니다. 2등급, 평균 3등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3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진입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내신도 모의고사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4등급 이하로도 대학은 많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정시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과목별 반영 비율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간 지점 어디쯤을 이렇게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적당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보고 나면 성적표 11월 성적표 아직 안 나왔죠 학생들? 나왔나요? 아니 나왔어도 나왔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예 3주 후에 나옵니다. 부모님들 미안해요 학생들 3주 후에 성적표가 나와요. 예 가서 보여드리세요. 특히 남학생들 예 저도 이제 남학교에 있어서 그런데 남학생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 끝나고 성적표를 나눠주면은 그 집에 꼭 가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종례 끝나고 샥 나가고 나면은 바닥에 막 다 잔뜩 버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가방에 넣으라 그러죠. 이제 가방에 들어가면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좀 가서 보여주시고 같이 좀 상의하시면서 계획도 좀 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성적이 여기 나오는데 성적 모의고사 성적표에 조금 확대를 했어요. 제가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제가 푸근한 성적을 가진 학생 걸 갖고 왔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등급 보이시나요? 예, 국어 수학이 5등급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원점수가 있죠. 국어가 61점, 수학이 39점으로 국어가 약 2배 정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원점수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예, 거의 의미가 사실은 없죠. 이 점수는. 무슨 점수를 봐야죠?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셔야 돼요. 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최저 등급으로 사용되는 수시가 아니고 정시라면은 무조건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의 합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즉 학생의 석차 위치를 나타내는 이 점수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과목별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점수보다는 원점수는 2배 차이가 나 보이지만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를 보시니까 몇 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거는 뭔가 국어와 수학이 시험이 좀 달랐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수학 나영입니다.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이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비율을 보니까 뭐 한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에 가까이 있죠. 100분위로 봤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낮은데 50%야? 이거는 구조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수학 나형의 학생들의 성적 분포 그래프예요. 보통 성적 분포는 최상위권 학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고, 중위권 많아요, 적어요? 많아야 되고, 하위권 많아요, 적어요? 적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산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일반적이죠.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수능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수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위로 갈수록 학생들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물론 전체 총합을 따지면 이쪽이 더 많겠지만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가 막 비어 있죠. 이거는 지금 뭐죠? 이 중간에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 분포인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중간중간에 비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성적이 쉽게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성적이 아예 비어 있는 점수대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의 4개 되는 4가지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을 한 4개 정도를 내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이 구간을 변별을 해요. 최상위권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비어있는 아예 성적이 없는 거의 분포되지 않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분포가 문과 수학의 분포입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이게 쉬우면 또 앞에만 높고 뒤에는 낮아져야 되는데 얘들은 뭘까요? 얘들 문과 수학이에요. 힌트. 얘들 뭐죠? 예, 수포자들. 문과에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손도 대지 않는 아이들. 몇 번 잘 찍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문과 수학을 보시면 여기쯤에만 있어도 밑에서 받쳐주는 이 친구들 덕분에 성적이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와요. 아까 그 친구도 성적이 무척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밑에 받쳐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100분이나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 비해서 한참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과 수학 나형의 특징이고요. 이과 수학은 좀 양상이 다르죠. 문과와 전혀 다른. 예,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이과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과겠죠. 그래서 요 이과 수학에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들 성적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치열한 구간에서 역시 여기도 중간중간 빈 거 보이시죠? 4개 문항. 그래서 요 사이 구간 올라가기 힘든 학생들인데 굳이 내가 가형을 봐야 될 필요가 없다면 어디로 가는 것도? 나형으로 가면 나형으로 옮기는 순간 문제가 조금 쉬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또 있죠? 밑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이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등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과라 하더라도 굳이 내가 가형이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면 나형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올해는 수학 나형 선택 학생이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져요. 이건 다시 보시면 이 학생들 이렇게 받쳐주는 학생들이 나형에는 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적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 계산, 이해, 추론, 국어는 화법, 작문, 문법, 듣기, 읽기, 쓰기, 영어 이렇게 돼서 어떤 구간에서 이 학생이 배점과 득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아,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쉽게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원점수만 한두 개 보고 성적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성적표에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분위 점수가 나옵니다. 아까 그 100분위 점수 성적표 보셨죠? 그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이 100분위 점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를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측정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100분위 이따 정재원 쌤 그 자료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보시면서 다시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균 등급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이 부분은 거의 안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냐?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알파벳이 나옵니다. 알파벳 맨 밑에 칸에 알파벳이 80% 이상 60%부터 20% 미만의 정답률을 나타내줘요. 어떤 게 어려운 문제죠? A, B, C, D 중에 E가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차라리 찍는 게 나은 문제죠. 20% 미만이면 오지선다인데 20% 미만이면 찍은 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이 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정말 몇 개 안 틀리는 학생인데 A만 잔뜩 나오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만 틀리는 거죠. 자꾸 덤벙거리는 실수하는 학생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런 패턴도 분석이 가능한 문항별 분석지. 그래서 성적표는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11월 거 나오면 좀 같이 부모님을 꼭 보여드리진 않더라도 보여드려야겠죠. 부모님들 눈빛이 다 보고 계셔서 꼭 좀 보고 분석해 보면서 겨울방학 동안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채우면 좋겠다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별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궁금하시죠? 학생들이 대부분 이 6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대학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2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6가지 패턴 중에 크게 2개 패턴. 내신이 좋은 학생들 또는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생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신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수능 잘 받기 쉽지 않죠. 지역 학생들이든 서울의 일반고 학생들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내신이 좋으니까 당연히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고, 그 다음에 수능이 좋은 아이들은 최저 등급을 잘 맞추면 유리한 또는 실력이 있어야 유리한 논술 전형 또는 정시 전형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패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이 최저 등급을 다 맞추는 경우에는 수능이 훌륭하든 내신이 훌륭하든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은 최상위권 종합전형에 도전할 여지가 생기고요. 논술을 쓰더라도 최저 등급을 맞추면은 최저가 있는 논술, 즉 주요 대학들의 논술 전형에 도전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좋은 아이들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학생부 전형이죠. 수능 좋은 아이들은 논술이나 정시가 유리하다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전형,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과나 논술에는 수능 최저가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 플러스 전략이고요. 그리고 수능 자체는 수능 총점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골고루 수능을 잘 보는 이런 전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좀 더 맞는 그런 전형을 골라서 주력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전형별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좀 살펴보죠. 이제 고2 학생들 중에 내신을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아놓은 학생들은 고3 올라가자마자 나는 학생부 전형은 틀렸어. 내신이 안 좋잖아. 그리고 무조건 포기부터 하고 나는 무조건 논술로 갈 거야. 난 논술 시험만 잘 보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맞추면 되지. 수능 맞추기 힘든 거는 아까 보셨죠. 예, 그런데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등급별로 이렇게 합격률이 좀 다르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건 평균이에요. 선은 평균. 등급 성적에 상관없는 평균을 선으로 나타냈고요. 요거는 성적별로 평균 1.3등급 학생부터 평균 5등급 학생까지. 지원자 대비 합격률입니다. 즉 100명이 지원했을 때 이만큼 붙는 거예요. 자, 내가 내신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내신이 그럼 4, 5등급 학생이겠죠. 이 파란색, 보라색. 나는 그래서 논술로 갈 거야 해서 논술에 올인하는 순간 100명 중에 붙을 확률이 몇 명? 4.5명,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내신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4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논술보다 훨씬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4등급, 5등급이라도 자기 등급에 맞는 대학 중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최저 등급을 맞춰서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붙을 그럴 가능성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무작정 다 접고 예, 논술로만 넘어간다고 예,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 특히 3, 4, 5, 6등급 학생들 중에 논술 전형 무턱대고 쓰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전체 수시 원서를 집계를 살펴보면 거의 전국에 쓰는 모든 6장의 원서를 다 합친 것 중에 절반 이상의 원서가 논술 원서입니다. 그냥 묻지 마로 막 쓰세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실력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논술을 쓰는 거고요. 끝까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성 전형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적성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준비를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적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3학년 때 가서 준비하면 좋겠다. 잠시 후에 적성 전형도 설명드릴게요.
이제 교과 전형의 형태입니다. 최저 등급이 이렇게 있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이 뒷장은 최저 등급 없는 교과 전형입니다. 이렇게 최저 등급을 제가 있기 때문에 옆에다 다 써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올해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교과 전형의 종류는 학생부 100%, 교과 100%, 이건 내신 등급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요,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면접을 1단계, 2단계 가서 면접 보는 학교, 원서만 내면 무조건 면접 보는 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교과 전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저 등급도 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가 최저 등급 다 필요하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등급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 중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좀 더 많아요. 여긴 최저 등급이 없는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대학들 최저 등급 없지만 교과,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고요, 면접 보는 대학이 많습니다. 최저 등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면접으로 추가 전형을 치르는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괄 전형, 무조건 원서 내면 면접, 무조건 면접 보는 대학, 여기는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 보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전형은 다양하게 무조건 내신 100%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요 교과 전형으로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돼야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지 몇 개 정도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는 지역 대학들도 제가 조금 정리해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많죠. 교과 전형은. 그리고 내신 등급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쉽지 않죠.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율로 봤을 때 4, 5, 6등급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기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대학들을 보시면요, 여기 낮은 학과들은 학과에 따라서 다르죠. 5등급 학생들, 5.9등급 학생들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 대학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끝까지 얼마나 골고루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경기도권, 수도권으로 들어가면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높낮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과 전형 역시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는 전형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올해 전형 모습이었고, 이거는 전년도 합격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보이시죠? 자연계열은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올해 전형 이렇게 뽑았는데요. 예, 성적이 뭐 여기는 이제 6.6까지도 막 내려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로도 그냥 뭐 내신 이래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이 있다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전형 무조건 접을 것은 아니다라는 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 전형에 대해서 뒤에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평가를 1단계에 통과를 하면요, 2단계 면접으로 가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죠. 최근에 교사 추천서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두 개의 서류 중에 중요한 건 뭐다? 뭐죠? 학생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보조 서류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내신 등급과 텍스트인 비교과로 주로 많이 나뉘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정성적 맥락적 평가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살짝 풀어봤습니다. 동기, 과정,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 동기와 과정, 결과를 모두 보겠다.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학생들 주로 뭐가 많을까요? 동기, 과정, 결과 중에 주로 뭐가 많을까요? 학생부에? 결과만 써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동기 특히 챙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학생부 전형 그 동기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비교과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평가하는 기본 요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기, 과정, 결과를 좀 보여드리죠. 동기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결과만 주로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 중에 이 동기 과정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종합전형에서 바라는 동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지적 호기심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바라는 그런 기준이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학교에서 활동만 많이 하면 좋냐, 기록만 많이 하면 좋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입학사정관들이 궁금한 건 활동 많이 한 것도 좋고 기록 많이 한 것도 좋은데 그 학생이 그 활동을 왜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은 정말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솔직해요. 또 학생들한테 과학 실험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로 예? 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했어요. 이런 학생들 한 학교에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학생들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이거 하면 대학 가기 좋다 그래서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해서 따라했어요. 이런 학생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답보다도 어떤 대답이면 더 좋을까요? 예, 제가 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 실험의 원리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제가 스스로 조장이 되어가지고 이 실험을 주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실험을 참여해 보니까 직접 진행해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원리 말고도 이런 추가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관련된 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떻게 그냥 읽기만 아까워서 보고서 한번 써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제출해봤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다음 발표 대회에서 발표해가지고 상까지 받았답니다. 이런 학생들 시켜서 했나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자, 간단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학생이 많은가요? 남학생 많은가요? 지금 앞에 여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이쪽에 남학생들도 있네. 가장 유명한 그룹 방탄소년단을 예를 들어드리죠. 방탄소년단 학생들 잘 알고 있어요? 멤버 이름 다 기억나요? 다 몰라요? 멤버 이름? 아, 왼쪽에 있는 학생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웃기만 하고 있네. 자, 이 좋아하는 아이돌 부모님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 가가지고 얘들 알아봐. 그래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냥 알아봤어요? 그냥 알아봤죠.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봐요. 자기가 호기심이 생긴 거는 절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리죠. 야 그만 좀 봐. 안 돼. 그러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찾아보고 심지어 막 방을 다 도배하고 좀 이상한 애 이상하지 않죠. 좀 적극적인 아이들은 막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공항까지 따라 들어가는 애들도 있대요. 비행기 앞에까지. 절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주도. 그리고 아이들마다 하는 것이 다 다르죠. 개별화.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하는 아이들, 사실은 한 학교에 이런 아이들 몇 명이나 될까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 정말 몇 명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아이들을 골라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 이런 아이들을 자동으로 성장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런 지적 호기심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계속 높아지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이게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을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좋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느냐. 그리고 2학년 학생부를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3학년 때 학생부를 기록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에 종합전형 도전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자동으로 성장도 한다고요.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건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늘 교류도 많이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또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내가 또 가끔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한 것들도 선생님한테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을 잠깐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도권에 좀 편중된 전형이에요. 학교를 보시면 지금 수도권에 편중된 것들이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표시된 최저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노란색 최저 등급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최저가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을 주로 맞춰야 되는 전형이구나. 다만 올해는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최저가 있었던 연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내년에 최저가 사라집니다. 내년에 연세대는 모든 전형의 최저 등급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연세대 그럼 논술 그냥 쓰면 될까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최저 없다고. 그리고 또 여기 있었던 건국대나 가톨릭대는 올해는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은 최저가 생깁니다. 그래서 2학년은 내년에 이제 발표되는 걸 구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인문계 논술 유형 국어만 보는 대학도 있지만 통계 자료나 수학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통계만 보는 학교, 통계와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문 논술인데 이래요.
그래서 자기 유형에 맞게 준비합니다. 인문계지만 이런 통계 자료 잘 보는 아이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대학의 레벨을 가지고서는 논술을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유형에 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많지만 과학을 골고루 보는 학교, 과학을 선택해서 보는 학교, 수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은 수능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보는 대학도 있고 그 후에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는 대학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올지 못 나올지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는 대학은 수능을 만약에 엄청 갑자기 잘 봤다. 그러면은 시험을 보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내년에 필요할 수 있다.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논술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경쟁률은 꽤 높아요. 지금 연세대학교 2017학년도거든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뭘까요? 최저 등급을 통과한 아이들의 경쟁률입니다. 굉장히 낮아지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 경쟁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논술에서도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이 다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뭐 한 10대 1 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존의 경쟁률이 한 200대 1, 300대 1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선행학습 연항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 모의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성 전형 잠깐 설명드리죠. 적성 전형은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이 지역 역시 좀 편중이 되어 있고요.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주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 13개 대학이 전부 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대학만 가면 대박이다 할 수 있는 학생들 주로 내신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성공을 하죠.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특정 과목들을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수능의 80% 수준으로 약간 쉽게 출제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6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학생, 특히 수학에 변별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내년에 3학년이 되면은 모의 논술 같은 걸 보게 되면 점수가 근접한 성적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가 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회 제한 대학 있는 거 아시죠? 6장의 원서를 쓸 때 제한이 상관없는 대학들입니다. 여기는 7장, 8장씩 추가로 더 쓰셔도 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꼭 6장으로 다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수능 준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능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수시에선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최저 등급 맞추기 위해서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이 학생 뭐 여기 6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뭐 설령 여기가 9등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얘는 골고루 해서 2등급, 얘가 골고루 봤을 땐 더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최저 2개 3등급이라는 기준을 만약 했다면 누가 더? 위에 학생은 1등급, 2등급이 있기 때문에 2개 3이 되죠. 근데 밑에 학생은 2개 3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수시에서 맞춘다는 것은 특정 과목만 잘해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2학년 때까지는 안 돼요. 근데 3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필요해지면 그때 세우시면 됩니다. 2학년 때까지는 전 과목을 골고루 같이 준비하셔야죠. 정시에는요, 최저 등급이 필요가 없고요. 전 과목을 다 합쳐요.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4과목을 다 합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두 중요한 만큼 수시, 정시 모두 합치면은 잘할 수 있는 과목 잘하는 게 좋겠죠. 잘할 수 있는 과목 더 점수가 올라가는 건 어쨌든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 골고루 모든 학생이 다 잘할 수 있는 과목 뭘까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성적 잘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잘 안 올라요, 생각보다.
그럼 지금부터 한다고 막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오를 가능성이 있죠. 꾸준하게 했던 학생들은 오릅니다. 막판에. 그런데 안 오를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근데 탐구 과목은요. 제가 역사 교사지 않습니까? 탐구 과목과 함께 고3 아이들을 10년 넘게 가르쳐 본 결과, 같이 해본 결과 몇 개월이면 6개월이면 1, 2등급에 육박한 그런 성적들을 누구든지 이뤄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을 고3 때 여러분들은 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재학생들은. 재수생들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열심히 해서 놓치지 말자. 그래서 탐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 시작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죠. 아직 선택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과목 선택, 자 사탐, 과탐 어떻게 할까요? 선택 기준 제일 잘하는 과목 한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어떤 과목?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그도 저도 잘 모르겠다. 세 번째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선택하시는 것이 백분위에서 한두 개 틀렸을 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죠. 백분위가 골고루 나타나는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비교적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 사탐에서 뭐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 두 과목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과탐에서는 작년에 뒤집어졌죠. 생물이 원래 생명과학이 제일 높았는데 지구과학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과학원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원을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무조건 교과서 또는 EBS 교재. 마침 EBS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개념 정리 특강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탐구 두 과목만 준비해 놓으셔도 내년 3월이 되었을 때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한국사는 최저 등급 이게 절대평가의 문제점은 시험 문제가 약간만 어려워지면 내 석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떨어져요. 점수가 떨어지면 등급 그냥 깎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약간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그래서 한국사 최저 등급 주의하시고요. 영어 중요할까요? 정시 보는 학생들 재학생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정시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영어 등급은 2등급, 3등급을 받는 순간 굉장히 정시가 위험해지게 될 수도 있고 영어를 1등급, 2등급을 받는 순간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선 사실 영어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요. 최저 등급을 맞출 때도 사실은 영어 가지고 맞추는 것이 다른 것보다 수월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가감점으로 표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영어 영역이 비교적 적은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다죠. 나머지 대학들은 비율 적용을 합니다. 이 대학들은 영어 정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영어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를 1등급 맞은 학생들은 다 1등급 맞았다고 치고요. 2등급을 맞는 순간 영어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 표준 100분위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100분위 점수에서 몇 점 정도 영어 한 등급이 차지하느냐의 비율을 차지한 겁니다. 이 2등급을 받는 순간 서울대는 0.5점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어에서 0.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영어를 2등급 받아도 국어에서 0.5점만 표준 점수를 더 받으면 영어 2등급이 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2등급 받아도 되고 서울대는 심지어 4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점수를 다 합친 점수를 해봐도 1.5점밖에는 표준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영어 4등급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영어 4등급 받은 학생도 정시에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학교예요. 여기 있는 대학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학들이 다예요. 그래서 여기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어 2등급을 맞은 학생도 정시에 합격한 비율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2등급 맞고도 고대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 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같은 영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학들 정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 표준 점수가 5점 이상씩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5점은. 아까 0.5점과는 거의 10배 차이 나는 점수죠.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가 아예 바뀌어요. 저 정도 점수 차이면 정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 영어를 2등급을 맞는 순간 연대를 가기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연대가 친절하게도 이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대엔 인문계 900명 뽑았는데 2등급 맞은 아이가 3명밖에 없었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어요.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연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만 뽑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린 계속 할 겁니다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 다만 반대로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주로 영어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영어 등급의 영향력이 크다면 영어를 1등급 맞은 학생은 반대로 어떨까요? 영어를 무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여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끝까지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EBS 사이트 주로 교과 강의 들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입시 정보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시 정보 대입 상담실 오시면은 익명으로 상담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형별 분석과 여기 학습 전략에 보시면 칼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럼에 보시면 간호학과, 체육대학, 그다음에 농어촌, 그다음에 교과 전형, 면접, 자기소개서, 의학계열 골고루 주제별로 칼럼 전국에 있는 공교육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드려가지고 만들어놓은 칼럼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오늘 촬영하는 이런 설명회도 다 여기 녹화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실 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다는 게 바로 EBS I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지금 기말고사 대비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능 개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새로 지금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부터 준비하라고 수능 개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능 개념이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져서 지금 촬영이 막 시작되어서 탑재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전체 한 4, 50강 정도의 그런 분량인데 지금 한 5강, 뭐 10강 이렇게 정도로 선생님들이 지금 찍어서 계속 새로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겨울방학 동안 기말고사 끝나고 이 개념 강의 특히 탐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좀 이제 마음에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 내신 막 벌써 포기하는 마음. 이번 기말고사도 벌써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단 이틀 3일이라도 남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 한 문제를 더 맞더라도 한 문제만 더 맞춰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학생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학생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막강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친구. 저 정말 들어가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저기 저 밑으로는 몇 명 없어요 학교에. 사실. 이런 학생이 뭔가 성공을 했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이 학생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저렇게 잘 못했는데 지금 좀 된 친구거든요, 사실. 그래서 9등급 똑같은 9등급 책이에요. 근데 내신 7등급인데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겠죠. 지금은 정원이 비슷하지만 이 친구 있을 때만 해도 대학 정원은 많이 적고 학생은 좀 더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재수를 하죠. 재수를 한 다음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재수했는데도 못 갔을까요? 4년제는 못 가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전문대를 갑니다. 재수까지 해서 전문대를 가죠. 그래서 재수했죠. 전문대를 졸업해요. 그럼 벌써 3년이 흘렀죠. 2년 전문대 2년까지. 그래서 이 친구 어디 갈까요? 저 남학교입니다. 군대 가야죠. 군대 가요. 벌써 나이 많죠. 그렇죠? 이 친구 군대까지 가는 동안 구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요? 구박 엄청 받았겠죠. 칭찬 받아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군대 가서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군대 생활을. 그러니까 주변에 야, 너 진짜 잘한다. 여기 아버님들도 같이 오셨지만 군대 가면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은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 했던 게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거기서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난생 처음으로 야, 나도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군대 가서. 이 친구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못했던 거 해야죠. 이제 어디?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못 갔던 4년제 대학에 다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이 친구가 논술 전형을 40대 1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냥 뭐 논술 전형 아무 대학이나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대학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7개 대학 안에 있는 대학을 붙어요. 40대 1을 뚫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그 7개 대학 중에 또 다른 대학에 서류 면접 전형을 또 통과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골라서 가죠. 그래서 뭐 나름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 친구가 가요. 취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죠. 이 친구 취업합니다. 열심히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해요. 그럼 취업했으면 다 끝났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우리나라는 취업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키웠다. 그렇죠? 이제 장가 가고 뭐 지가 알아서 장가 가고 이제 잘 살면 되지. 취업까지 시켰으면 됐지. 친구들도 취업만 했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목표 끝. 근데 이 친구는요. 새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을 했답니다. 이 친구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았나 봐요. 다른 직업 찾으려고 새로 노력했나 봐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7등급 받았고 재수해서 전문대 갔던 친구. 명문대를 가긴 했지만 어디에 취업했을까요? 교사가 됩니다. 이 사람. 이 친구가 교사가 돼요. 교사가 돼가지고서는 그 교사 되면 진짜 끝이잖아요. 뭘 더 하죠? 교사 되는데 뭘 더 하죠? 다시 도전을 해서 이 친구가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EBS 대표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좀 제가 참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공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또 이 전형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제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마음속에 품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 이룰 수 있고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이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정말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결실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